네, 오늘의 여행 패키지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이 묶여 있고 각 중앙은행들의 총재의 사진이 있는데요. 네, 연준 FOMC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오후고요. 영란은행이 오는 21일 그리고 일본은행이 22일에 통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저희가 함께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원님 첫 번째로는 미국의 FOMC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준금리가 이제 나오고 이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변화 상황까지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사실 당연히 FOMC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베이직 로직은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FOMC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금리인데 금리가 어떤 금리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고 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중립금리 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다라고 한다면 중립금리가 무엇이냐면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 GDP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GDP 갭이 제로인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립금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요번에 아니면 동결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변화와 국채에 대한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높은 확률로 사실 이번 FOMC에서는 동결이 될 거다라고 있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러면 동결이 어느 정도 확정이라고 한다면 이번 FOMC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워딩을 내놓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어떤 세부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 이렇게 세 개가 메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변화하느냐,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도 급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내에서는 거의 95% 정도가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동결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엄청난 쇼크로 다가올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상과 인하는 사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결이 현재까지는 좀 기다리고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게 wait and see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페드의 입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9월 FOMC에서 동결이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럼 FOMC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중립금리 관련된 소개만 좀 드렸는데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다시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회자된 건 이제 큰홀 미팅 때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봤었죠. 그때도 제가 여기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립금리가 높아졌느냐 아니면 그대로냐에 따라서 연준의 목표 물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립금리는 예를 들어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거치고 나서 경제 구조가 재택이라든지 AI 산업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체질과 생산성이 좀 달라졌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5.5%까지 상당히 빠르게 올렸는데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고한 게 말이 되냐, 소비와 고용이 아직까지 양호한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다. 그럼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긴축 효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 중립금리가 3%라고 한다면 근데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면 2.5%만큼의 긴축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립금리가 체질이 변화해서 4%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이 아무리 5.5%여도 1.5%만큼밖에 긴축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차이가 체질에 따라서 변화했을 거다가 잭슨홀 미팅에서 첫 번째로 제기가 됐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는 비슷한 발언이 다시 한번 재차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립금리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인 워닝을 하기보다는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하거나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할 수 있습니다. 점도표의 중앙값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점도표는 사실 이후에 금리 타이밍, 인하나 인상 타이밍을 연준 위원들의 본인의 색깔을 담아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가운데 미디엄을 그려서 중립금리가 이 정도 수준을 얘네가 예측하고 있구나를 첫 번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언제냐를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타이밍이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를 두고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FOMC 특히 점도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를 좀 더 중요시 여기고요. 네. 11월 FOMC를 통해서는 아무래도 그때 금리를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가 제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듯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여부와 인하 여부를 좀 더 그때는 면밀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12월 FOMC에서는 그때부터는 매크로를 좀 더 많이 봐야 된다. 여전히 소비가 계속 견고한지 고용이 계속 견고한지 통화정책 외부 시차가 아직까지도 발현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그때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FOMC를 이제 3차례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9월 FOMC에서는 저희 점도표를 통해서 중립금리 향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11월에 구체화를 시키고 12월에는 매크로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ECB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ECB와 영국을 같이 제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 있는데요. ECB는 최근에 금리를 높였죠. 이제 5bp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은 벗어난, 컨센서스와는 벗어난 상황이었지만 사실 ECB의 지금 총재는 꾸준하게 본인들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라가르트 총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되게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였다라고 했을 땐 흔히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ECB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기준금리가 ECB가 기준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린 상황 속에서 유로화는 대부분의 경우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네. 1999년에서 2000년대 ECB가 맨 처음 창설되고 유로화가 실물화폐로서 인정받는 그 어떤 혼잡스러운 시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러한 로직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함과 동시에 유로화는 급락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숏 포지션이 자리를 잡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땐 유럽은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제조업 PMI, 서비스 PMI 같은 거를 통해서 기준선 50을 보고 이거보다 올랐느냐 낮았느냐를 통해서 산업의 활성 정도를 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유럽의 PMI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아무래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는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경제는 점차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의 물가는 상당 부분 아직 높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흔히 부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한다면 앞에 스태그와 플레이션이 합쳐진 건데 스태그는 침체고요. 플레이션은 물가 인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합성어인 상황이고 유럽은 지금 여전히 물가는 높은데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CB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이거 유럽 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다. 얘네는 실질적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유럽 내에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유로화를 사서 그 자산들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로직이 요번에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ECB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굳이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BOE를 좀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BOE라는 건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지금 메일리가 총재로 있는 상황인 거죠. 메일리 총재 역시도 라가르드 총재와 크게 입장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럽 경제도 여전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물가도 아직은 상당 부분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유럽 내에서 특히 영국이 다른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더 선제적 대응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가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지금의 수납 총리가 되기 전에
사실 유럽 내에서는 큰 파티게이트라는 게 있었죠. 네.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큰 상황 속에서 전국이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연기금이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그때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영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영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뛰었다라는 거는 영국 국채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영국의 연기금은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영국 국채를 살 상황인데 국채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건 담보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네. 담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증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걸 샀던 거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순간적 상황이 영국 정부에 왔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때의 네.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유럽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만 그걸 피부로 느낄 거냐라고 했을 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을 거다. 어렵네라고 하지만 와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BOE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정권의 실수로 인해서 본인들의 연기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막 대대로 보도가 되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영국 얘기를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영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훨씬 펀더멘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번 BOE의 금리 인상 결정이 쉬울 거냐? 과연 저는 ECB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 속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해서 네.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에 뒤따른 워딩이 되게 구구절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결정과 뒤에 어떤 그 메일리 총재의 발언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영국 차원에선 드립니다. 네, 영란은행까지 저희도 전망과 더불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입니다. 네, 일본은행에서 최근에 계속 좀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금리 결정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 얘기가 나왔었죠. 네. 물론 오늘 BOJ 관계자가 그거는 시장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실제로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였는데 꾸준하게 일본은 이런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하나씩 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특징은 다른 중앙은행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페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시장에 갑작스러운 리스크를 주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고 하죠. 천천히 한 번에 바꾼다가 일단 다른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라면 일본은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대신 네. 갑자기 발표하면서 시장에 효과를 줍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bp, 75bp 기준금리를 팍 올렸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러진 않아요. 일본은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고 YCC 컨트롤만 하는 거임에도 네. 불구하고 YCC 상단을 25bp 올렸을 때 엄청난 충격이 갔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관련된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꾼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네. 이게 흔히 일본이 특히 BOJ가 즐겨 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BOJ는 아직 우리는 초안화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유인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언제든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일본 정부의 이런 특징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현실적인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일본 정부 내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걸 일본 정부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는 부채 부담을 조금은 덜어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경제가 어느 정도 실질 임금이 올라와서 경제 성장이 좀 된다면 본인들이 이자 부담을 좀 낮추고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고 이런 어떤 시계열적 면이 좀 더 중요하고 당연히 일본 내에서의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거든요. 네. 3%, 4% 헤드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되게
필요로 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이게 과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단을 좀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30년을 노력했다가 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그 성격이 성장 측면에서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아직까지는 잔존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현실적 이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번 BOJ 정책에서 정책을 변화시킬 거다. 특히 YCC에 대한 변화는 언제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뭐 1%까지 지금 상단을 열어놨잖아요. YCC 변화는 충분히 갑작스러운 충격을 통해서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을 할 수 있겠으나 네. 기준금리 변화를 할 거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까지 저희 또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보통 슈퍼위크라고 하죠. FOMC랑 그리고 영란은행 그리고 일본은행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은행들이 또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한 주기도 한데요. 그만큼 시장에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분석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와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